반란은 진압됐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것만은 지금 분명해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은 끝날 기미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100일째 되는 날. 반년이 새해를 맞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총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죠. 네. 근데 정말 숨었을까요? 정말 푸틴은 숨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틴은 숨어서 노려보고 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발을 빼도 안 되고 패배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특유의 장기, 북극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커요. 무슨 전술입니까? 북극곰 전술이요? 전술이 뭐예요? 네.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거. 올라가시면서 힘내는 전술인가요? 뭐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북극곰의 사냥할 때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일단 바다 표범은 포유류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지만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구멍들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올라가서 숨 쉬는. 북극곰이 이렇게 보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고 숨구멍을 하나씩 막아요. 하나씩 와, 막아요. 한 개를 남겨놓습니다. 한 개요? 완전 똑똑하네. 그러고 기다립니다. 확 나오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다가 낚아채는 어머. 이게 북극곰의 전술인데 그 러시아는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한테 유리할 때 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푸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푸틴은 숨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과연 언제 경계를 풀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밀린다고 해서 이제 러시아 간 것 같아. 이제 뭐 쭉 이대로만 가면 돼라고 느슨해지는 순간 바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러시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또 점령지를 다시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1년을 싸웠습니다. 북극곰 아직 안 지쳤어요. 우려했던 러시아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지출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군비 지출을 한 30% 정도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 수입의 감소로 지금 국가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고급 인력들의 유출이에요. 해외로 떠나버려요. 네. 왜? 러시아가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나라로 갈래. 그 부분은 전쟁이 끝나도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이 고급 인력, 고급 기술 인력이 그 나라의 경제를 앞으로 끌고 갈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러시아가 놓치기 시작했다는 거는 러시아의 경제가 밑에서부터 균열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пришла повестка. К сожалению, он не может сюда выйти, потому что поэтому вышла я, потому что я не хочу, чтобы мужчин, чтобы парней забирали. 근데요, 쌤, 사실 경제 피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유, 거기도 장난 아니지.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정이 비슷할 수도 있고 훨씬 나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기 영토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말 그 많은 전투와 폭격으로 굉장히 많은 기간 시설들이 이미 붕괴가 됐고요. 경제가 30% 넘게 후퇴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1991년 독립한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9월에는 나토의 신속한 가입을 요청하는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토 가입은 쉽지 않을 텐데 그 대신 유럽연합에는 우크라이나가 후보국이 될 수 있는 좀 빠른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주 뼈아픈 배신의 기억이 있어요. 배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들이 있었어요. 맞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6개국 합의, 소위 말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배신의 시작은 2014년입니다. 크림반도군요. 그렇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금고를 열고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꺼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국제사회가 너도 너가 뭐야? 너도를 했다고?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종이 쪽지구나. 네, 맞습니다. войдет в его летопись. В летопись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как год, когда живущие здесь народы твердо определили. 그러자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돈바스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협정도 맺었죠. 지금 그게 지켜졌을까요? 이 민스크 협정도 어디 한 구석에 고이 모셔 놓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렵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러시아가 나중에 다시 이거 깨고 그냥 아무 때나 그거 넣어도 하고 또 넘어올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협정이나 이런 계약서, 서약서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 초기에 중립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켜. 나토 가입도 하지 말고 러시아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중립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스위스처럼. 맞아. 자, 이 중립화 방안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얘기 쏙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은 중립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적어도 지금 당분간은 중립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럽에서 오랜 중립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중립이라는 것이 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완충국가 입장에서. 근데 완전한 중립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또 국제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립할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론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부딪히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이런 단층대에 놓인 나라들이 있어요. 한반도가 대표적인 경우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아시아로 갖고 올 것 같으면은 한국이 러시아랑 접경국이에요. 한반도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북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로 이번 전쟁은 유라시아의 양쪽 끝이지만 사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멀리 떨어진 유럽의 전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다윗과 친구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과 친구들. 혼자가 아닌 혼자가 힘을 합쳐요. 함께. 아닌 우리 편이 있으면은 골리앗을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방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가 풀어가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까지 보고 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가 정말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그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도 이 문제를 세계는 지금이나 여러 가지 지금 방송에서 계속 좀 추적을 해오셨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전쟁 상황이 출구 전략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진짜 큰 타격을 받은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인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양쪽 다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수준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지금 피해자가 많고 사상자가 많은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끝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휴전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군사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분명히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상처는 입었지만 푸틴이 완전히 물러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느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의 그래도 푸틴 대통령 그 내부에서 뭔가 좀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도 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가능성이 없을까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을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이 진짜 마땅히 없거든요. 대안이 없다. 네, 여기다가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엘리트 계층은요, 이 강한 러시아를 꿈꾸고 또 유라시아 이런 어떤 주의를 지지하는 그 모습에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정권의 공고함을 오히려 더 보이기 위해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거나 아니면 더 강한 공세, 더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앞서 저희가 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전쟁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겁니다. 국제 안보 질서 그리고 경제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부디 좀 평화적인 전환 그리고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쟁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